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통일 문제.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한능검 50번 문제는 통일 문제가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통일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 문제에서 그 초석을 놓았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그리고 이 초석 위에다가 단단한 주춧돌을 올려놓았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올린 게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소위 보수 정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대중 정부는 뭐 진보 정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통일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정부건 통일은 그 정부의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이 뒤에 소위 나오는 그 소위 그 진보 정부들 역시 항상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 네. 사실 이제 이때 냉전 체제가 좀 이제 그 완화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 남북 대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 왜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 나왔던 그 주인공이 그 중국에 가서 이 똑딱 탁구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핑퐁 외교라고 하는데 예,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뭐야 이게. 이런 어떤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냉전이 완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묻지르자 김일성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 돌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돌파가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겁니다. 남북 적시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후락이 김일성을 평양에서 만나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예.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청산가리 두 알 갖고 왔다고. 여차하면 먹고 죽으려고. 그죠? 여기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이게 바로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이 방법에 의해서 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통일 원칙.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7.4 남북공동성명 키워드는요. 남북조절위원회예요.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아시죠?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물론 제가 이거 앞에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정부의 체제 강화에 활용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건 통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씨앗을 뿌린 출발이 바로 이 박정희 정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뭐 큰 남북의 어떤 합의를 봤던 그런 사안은 없지만 당시 이 한강이 넘쳐요. 그래서 저쪽 그 망원동 일대가 이 물 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북한 쪽에서 동포들이 고생하니까 수해 물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이 와요. 그때도 이제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지 고민하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좀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집니다. 요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딸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근데 못 만난대. 돈이 있어도 못 만난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보고 싶어. 근데 못 만난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 한반도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모습들로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작은 구석구석을 보면 비정상적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던데 못 만나게 해요? 아들 딸들을 만나고 싶던데 못 만나게 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좀 경청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서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지요. 그 출발이 바로 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요.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7사 남북 공동성명이 원칙만 딱 만들었다면 그 원칙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예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공식적으로 열어가지고 합의를 보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과연 남북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그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이라는 관계, 잠정적. 잠깐, 과도기라는 얘기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A와 B의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과 북한은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고요. 남북 간의 교류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나라와 나라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교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사 남북 그 공동성명 3대 원칙에서 좀 더 풍부하게 지금 남북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관계와 교류를. 자,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이때 노태우 정부 때 유엔에 동시가입을 합니다. 이제까지 유엔 동시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정말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 이게 다 이제 박정희 정부 때였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김일성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그 교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죠. 김정일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의 이 햇볕 정책, 정말 당시 그 정주영 현대 그 명예회장이 그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가요.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사실 여러분들 배에다가 한꺼번에 싣고 가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일부러 트럭에다가 소를 싣고 DMZ를 건너서 휴전선을 건너서 들어가는 모습들. 정주영 그 현대회장이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그때 이제 소판돈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현대라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겠다라고 해서 그 소 한 마리 값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려가지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남북이 통일되면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남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행위예술이다 라는 그 찬사가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죠. 드디어 금강산 바다 쪽으로 해서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때 저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간첩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1.4.5태 때 6.25 전쟁 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오셨던. 저도 이제 실향민 집안입니다. 실향민 제가 그러니까 2.5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우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제가 이날 정말 너무너무 이건 역사다. 이건 무조건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 이 장면을 확인해라. 이 장면은 교과서에 실릴 것이고 시험에 나올 거다. 분명히 내가 이어난다. 확인해라. 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 평양 순안 그 비행장에서 손잡고 만나는 그 장면을 전교생이 다 보게 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또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교무실에 제가 그날 냉면 쌌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혼났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건 역사 사건이거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요, 남북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연합제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연합 떠올리세요. 각각의 나라들이 연합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남과 북이 된다. 우리는 이제 그걸 통일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좀 달라요. 북한은 연방제예요. 연방제가 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은 연방. 아메리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연방주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미국 속에 여러 연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 연합은 좀 다르잖아. 유럽 연합은 각각의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는 형태고. 그죠?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연합제를 주장하고요. 예. 근데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남한의 연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형태로 볼 수 있다. 중국적으로 나중에는 연방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는 공통성이 있다. 이거 뭔가 지금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합의를 봤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결국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개성공단도 열리고 뭐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그죠? 뭐 경의선 개통,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 관광이 또 열립니다. 아까는 해로였잖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 거치면 이제는 육지로도. 이때는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금강산. 금강산은 금강산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게 설악산 미안한데 금강산 한번 갔다 와 보면 금강산 장난 아니야. 한번 가봐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절경입니다. 절경입니다. 네. 왜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이따 한번 가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판문점 선언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민족의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요, 정말 많은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개항기, 그러니까 근현대사만 봐도 개항기의 과제가 신문제로부터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기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식민지로부터 해방,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현대사는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식민지인가요? 아니죠. 우리 지금 신분제인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 절대 가난에서 벗어났죠. 지금 대통령 우리 손을 뽑고 있죠. 1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싸워오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왔던 그 역사의 선물을 우리는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이 선물들을 그냥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역시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역사에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마음껏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 그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게 많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역사 앞에 선 사람들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출도 푸셔야 되고요. 또 시험 합격하시면 역사의 쓸모나 일생일문도 읽으셔야 되고요. 또 저 최태성 ETV를 통해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역사를 보는 시선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